그녀는 섭전광 도르곤이 순치제에게 내린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순치제의 잔혹한 복수에 무자비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불과 2년 만에 부와 영광의 정점에서 불명계의 심연으로 추락했고 역사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바로 폐위된 베르지그대 황후였습니다. 초원의 자랑스러운 장미였던 그녀는 자금성 지하 감옥에 갇혀 날개가 잘리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대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유일한 죄는 단지 잘못된 시기에 태어난 것뿐 있을까요? 거친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고 짙은 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몽골의 코르친 초원. 이곳이 바로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17세기 초반 코르친 부족은 몽골의 여러 부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 아이싱이오로 가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혈맹 관계였습니다. 만주족은 용맹했지만 인구가 적었고 드넓은 중국 대륙을 삼키기 위해서는 몽골 철기병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은 대대로 코르친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훗날의 폐후 보르지기트 씨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코르친의 친왕인 오극선이었습니다. 오극선이 누구냐고요? 바로 청나라 초기 최고의 여걸이자 순치제의 어머니인 효장문 황후의 친오빠입니다. 즉 폐후는 효장태후의 친조카이자 순치제와는 고종 사촌 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초원의 공주였습니다. 그녀가 원하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극선은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녀는 드넓은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며 자유를 만끽했고 텐트 안에서는 최고급 양고기와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금실이 수놓아져 있었고 머리 장식은 붉은 산호와 진주로 가득했습니다. 몽골 귀족의 딸들은 당당했습니다. 만주족이나 한족 여성들처럼 집 안에 갇혀 바느질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목소리가 컸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으며 남자들과 대등하게 술을 마시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칭기즈칸의 후예다. 언젠가 나는 대청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것이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초원에서의 그 자유분방함과 당당함이 훗날 좁고 답답한 자금성에서는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배웠던 것은 지배하는 법이었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참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1650년 무렵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산해관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인 순치제는 아직 어렸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치제의 삼촌이자 섭정왕인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황제의 옥새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자신의 집을 궁궐처럼 꾸몄으며 어린 조카 순치제를 허수아비 취급했습니다. 순치제에게 도르곤은 공포 그 자체이자 뼈에 사무치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 황제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 내 힘으로 저자를 처단하리라. 하지만 힘이 없었던 순치제는 도르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도르곤이 순치제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도르곤의 계산은 철저했습니다. 황제의 아내는 반드시 우리와 피로 맺어진 몽골 코르친 부족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 권력 기반도 탄탄해진다. 도르고는 직접 신부감을 골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인 오극선의 딸, 몽골의 그 당당한 공주였습니다.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순치제에게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곤이 강제로 채운 정략 결혼의 족쇄였습니다. 황제는 신부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예쁜지 성격이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르곤이 보낸 스파이자 도르곤 세력의 연장선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몽골에 있던 공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모의 뒤를 이어 황후가 되어 가문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극선은 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대청의 국모가 될 것이다. 가서 코르친의 위엄을 보여주거라. 1651년 도르곤이 사냥터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순치제는 드디어 도르곤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가 간의 약속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르곤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약속인 황후는 베이징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죽은 도르곤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억지로 혼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 증오와 반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1651년 가을, 베이징 자금성은 붉은 비단과 금빛 장식으로 뒤덮였습니다. 황제의 대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절단이 호위하는 가운데 몽골 초원에서 온 신부의 가마가 자금성의 오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혼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과 양, 상제 가득 담긴 보석과 가죽들. 그것은 코르친 부족이 청나라 황실에 보내는 충성심의 표현이자 새 황후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궁의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치제는 혼례식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신랑이라면 아름다운 신부를 보며 설렘을 느꼈겠지만 순치제의 눈에 비친 신부는 너무나도 몽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몽골 전통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고 온몸을 금과 옥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남편을 수줍게 바라보는 한족 여인들의 다소곳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순치제는 당시 한족 문화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을 읽으며 검소함과 절제를 군주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에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난 아내는 처음부터 비호감이었습니다. 첫날 밤 합한주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대화는 겉돌았을 것입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황후가 대답합니다. 초원의 딸에게 이 정도 여정은 산책에 불과합니다, 폐하. 제가 가져온 저 금잔을 보십시오. 우리 코르친 장인들이 폐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서 한 말이었겠지만 순치제에게는 그것이 거슬렸습니다. 또 코르친 이야기군. 도르곤이 맺어준 인연. 지긋지긋하다. 그날 밤 황제는 황후의 처소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반면 황후는 남편의 차가움을 단순히 피곤함이나 수줍음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에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두 영혼이 가장 내밀해야 할 공간에서 만났지만 소통하지 못한 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금그릇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후는 트렌드세터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평범한 도자기 그릇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식기여야만 밥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대청의 황후이자 코르친의 공주다. 어찌 천한 것들이 쓰는 그릇에 밥을 담는가? 그녀에게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품위 유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순치제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대놓고 황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는 사치가 너무 심하다. 찜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거늘 국모라는 사람이 금그릇 타령이나 하고 있단 말인가. 사실 이것은 순치제의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정말로 검소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황후를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황후의 몽골식 생활 방식을 야만적이고 부덕한 것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황후는 억울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 아버지가 주신 혼수입니다. 제 물건을 제가 쓰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그녀는 순치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몽골 여성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제 처소에는 오지 않으시고 신분 낮은 한족 후궁들의 처소만 찾으십니까? 이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황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아내가 남편의 행적을 추궁하다니. 유교적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치제는 그녀를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나를 감시하러 온 도르곤의 망령이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 취향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가문의 힘만 믿고 설치는 오만한 여자다. 황후의 솔직함은 질투로, 품위는 사치로, 자신감은 교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또 폐하와 싸우셨대. 성격이 불같으시다지. 역시 몽골 여자야. 황후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코르친에서 데려온 시녀들 뿐이었습니다. 고모인 효장 태우조차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아들과 친정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었으니까요. 태우는 조카를 불러 타일렀을 것입니다. 황후야, 이곳은 초원이 아니다. 황제에게 좀 져주거라. 그래야 산다. 하지만 젊고 자존심 강한 황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황후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황제가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르지기트 가문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의 밤은 깊고 황후의 침소인 곤영궁은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황후는 잠들지 못합니다. 오늘 밤도 황제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인 청사구에는 황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심했다. 즉, 질투가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순치제는 비록 황후를 싫어했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황제였습니다. 그는 황후를 피해 다른 후궁들을 찾았습니다. 특히 순치제는 만주족이나 몽골 출신 여인들보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한족 출신 후궁들에게 마음을 주곤 했습니다. 이 사실은 자존심 강한 몽골 공주인 황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몽골 최고의 가문, 코르친 부족의 공주입니다. 그녀의 피에는 지배자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한 한족 출신들이 혹은 가문도 변변치 않은 후궁들이 자신의 남편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황후는 후궁들을 감시했습니다. 황제가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들어갔는지,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낱낱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생기면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여인을 괴롭히거나 황제와 떼어놓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황제와 황후가 마주 앉았습니다. 황후가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폐하, 어찌 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황제의 곁에는 격에 맞는 여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저런 여우 같은 것들에게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십니까? 순치제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국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거니와 황후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황후, 그대는 짐의 어머니라도 되는 줄 아는가? 아니면 아직도 도르곤 섭정왕 시절인 줄 아는가? 짐은 황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황후의 질투는 사실 불안감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땅, 적대적인 남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후라는 타이틀과 가문의 위세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적어도 황후로서의 권위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독해졌고 더욱더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황제는 그녀를 악처로 낙인 찍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10대 소녀의 비극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두 사람은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곤영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나 제례가 아니면 황후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황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살아있는 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아랫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받았지만 돌아서면 뼈저린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고향의 초원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코르친에서는 내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었다. 내가 말을 달리면 바람이 나를 방해주었다. 그런데 이곳 자금성은 숨이 막힌다. 아무도 내 진심을 봐주지 않는다. 그녀는 때때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 화려한 장식.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봐줄 단 한 사람,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 고립감은 그녀의 성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시녀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히스테리를 부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소문이 되어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황후는 성격이 포악하다는 명분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순치제는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황후를 멀리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황후 자리에 있는 한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침소에 들어올 권리가 있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순치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도르곤이 맺어준 여자가 낳은 아이에게 내 제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황제에게 황후는 단순히 싫은 아내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거의 잔재였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운명의 1653년이 밝았습니다. 순치제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황후였습니다.
어느 날 순치제는 예부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황후를 폐위하려 하니 전례를 찾아보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후를 폐위한다니요. 그것도 덕이 부족하다는 애매한 이유로. 게다가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몽골 쿠르친 부족의 공주이자 황태후의 조카였습니다. 대신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폐하, 아니 도옵니다. 황후마마는 태후마마의 조카이시며 가문이 훌륭하고 큰 과실이 없으십니다. 조강지철을 내치는 것은 유교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부디 제고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순치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른다. 그녀와 나는 물과 불 같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내가 황제로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집안조차 평안하지 않다면 어찌 나라를 잘 다스리겠는가? 나의 고통을 그대들이 아는가?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황권과 신권의 대결이자 황제와 전통의 싸움이었습니다. 순치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함으로써 도르곤 사후 여전히 남아있는 늙은 신하들의 길을 꺾고 싶어 했습니다. 황후는 그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곤룡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황후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녀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내가 쫓겨난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단지 금그릇을 썼다고? 단지 황제에게 바른 말을 했다고? 그녀는 고모인 효장태후를 찾아가 울며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고모님, 살려주세요. 제가 폐위되면 우리 가문의 얼굴은 어찌 됩니까? 제가 쫓겨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효장태후 역시 곤란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후는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면서도 친정인 몽골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방법. 결국 태후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며느리보다는 아들을, 그리고 황실의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1653년 8월, 황제의 조칙이 내려옵니다. 황후 보르지기트 씨는 덕이 부족하고 사치스러워 국모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에 황후의 인장을 거두고 정비로 강등하여 측궁에 거처하게 한다. 그날은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면 무심하게도 햇살이 쨍쨍했을까요? 황후는 곤룡궁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황후의 상징인 봉황관을 벗어야 했습니다. 황금빛 조복을 벗고 후궁들이 입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이사를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아꼈던 그 많은 보물들, 친정에서 가져온 화려한 가구들,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화려한 중궁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걸어 나오는 길, 궁궐의 담벼락은 유난히 높고 차가워 보였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2년 만에 쫓겨나다니. 성질이 그렇게 대단하더니 꼴 좋게 되었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울지 않는다. 나는 코르친의 딸이다. 황제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금성 구석진 곳에 위치한 이름 없는 별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이 이제 그녀가 평생 갇혀 지내야 할 감옥이었습니다. 정비,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말입니다. 황후가 떠난 자리는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황제는 마치 오물을 치워버린 듯 홀가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황후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치 보르지기트 씨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궁에서 쫓겨난 그녀의 삶은 화려했던 1막이 끝나고 춥고 어두운 2막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친 황제에게도 이 사건은 훗날 예기치 못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폐위된 정비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버린 순치제는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화려했던 곤영궁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이제 측궁이라 불리는 별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황후의 거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정비, 황제가 그녀에게 내려준 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정은 고요할 정자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뜻 같지만 활달하고 당당했던 몽골 공주인 그녀에게 이 이름은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살아라라는 황제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금그릇은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박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식은 밥과 몇 가지 채소 반찬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녀를 꾸며주던 수십 명의 시녀들도 대부분 떠나고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아 그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그녀를 존경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감시하는 간수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몸 열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천세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리던 후궁들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궁궐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예전에는 그녀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던 낮은 신분의 귀인들이 이제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었어. 저 여자가 바로 그 쫓겨난 황후래. 쯧쯧 몽골 친왕의 딸이라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황제의 아내였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 황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폐후가 겪은 고통 중 가장 잔인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가 가족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1654년 폐후가 쫓겨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자금성에는 또다시 경사가 났습니다. 새로운 황후가 책봉된 것입니다. 새 황후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녀 역시 몽골 쿠르친 부족의 보르지기트 씨였습니다. 심지어 폐후의 조카벌 되는 친척이었습니다. 훗날의 효의 장황후입니다. 이 상황이 폐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황제에게 버림받았을 때 적어도 친정인 쿠르친 부족과 고모인 효장태후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모욕했으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효장태후와 코르친 부족은 실패한 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가문에게 중요했던 것은 누가 황후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가문 사람이 황후 자리에 앉아있느냐 하는 권력 유지뿐이었습니다. 폐후는 측궁의 창문 틈으로 1년 전 자신이 들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는 화려한 가마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피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앳된 얼굴에 새 황후가 들어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나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었구나. 내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아버지조차 권력 앞에서는 딸의 눈물보다 가문의 이익을 택했다는 사실. 이 뼈아픈 배신감은 황제에 대한 원망보다 더 깊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새로운 황후는 폐후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수룩할 정도로 순하고 둔했습니다. 황제가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질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나무토막 같다고 비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그 둔감함 덕분에 폐위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폐후는 그런 새 황후를 보며 비소를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멍청한 인형처럼 굴어야 살아남는 곳이구나. 똑똑하고 감정이 있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자금성이구나. 하지만 정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은 새 황후가 아니라 1656년에 나타난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신데렐라, 동학비의 등장입니다. 동학비는 만주 정백기 출신으로 18세의 나이에 입궁했습니다. 그녀는 절세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에 능통하고 한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순치제가 꿈꾸던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순치제는 동학비에게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동학비를 만난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비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매정했던 황제가 동학비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별궁에 갇힌 정비에게도 소문은 들려왔습니다. 폐하께서 동학비 마마를 위해 시를 지으셨대. 폐하께서 동학비 마마가 아프시자 밤새 간호하며 눈물을 흘리셨대. 입궁한 지 한 달 만에 황귀비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대. 정비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황제가 자신을 싫어한 이유가 자신의 성격 탓 혹은 몽골 출신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황제라는 자리가 원래 냉혹한 것이라고 자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학비를 대하는 황제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미소, 그 열정적인 눈빛.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을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 밤마다 들려오는 연회장의 음악소리, 황제와 동학비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별궁까지 들려올 때 정비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아닌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단 하나 남편의 마음만은 가질 수 없는가? 이 시기 정비는 질투를 넘어선 체념과 절망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비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동안 자금성의 뒷방에는 2명의 몽골 여인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쫓겨난 전임 황후, 또 하나는 허울뿐인 현임 황후. 두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임 황후 역시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치제는 동학비를 황후로 만들고 싶어서 현임 황후마저 폐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정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동병상련의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밀어내고 들어온 새 황후 역시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정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라도 있었다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친정인 코르친 부족도 이제 그녀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현임 황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 시기 정비의 삶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병을 앓았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철저히 잊혀졌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존재.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창살 너머로 바라보며 그녀는 몽골의 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눈물을 씻고 저 먼 초원으로 데려가 다오. 이곳 황금 감옥에는 내 영혼을 뉘일 곳이 없구나. 그녀의 젊음은 차가운 별궁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보르지기트의 공주는 이제 이름 없는 궁녀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순치제와 동학비의 사랑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잊혀진 여인, 정비에게도 마지막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650년대 후반, 자금성은 황제와 동학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동학비를 위해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황후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비는 사실상 황후와 다름없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화려한 연회가 열리는 건청궁에서 멀지 않은 곳, 정비가 갇혀있는 측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 시기, 정비의 심정은 체념 속의 관조였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분노하고 질투하며 벽을 긁었겠지만 몇 년의 유폐 생활은 그녀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우울과 허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동학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이고 황제는 그 아이를 짐의 첫 번째 아들이라 부르며 황태자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 정비는 씁쓸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내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저 여자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황제가 되려 하는구나.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동학비가 낳은 그 귀한 아들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요절하고 맙니다. 자금성의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제는 미친 듯이 슬퍼했고 동학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는 이 비극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인간적인 도리로는 슬퍼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두운 감정이 꿈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인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느꼈을 것입니다. 황궁이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황제의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조차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1660년 8월, 자금성의 거대한 비극이 닥칩니다. 황제의 영혼과도 같았던 여인, 동학비가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산후조리 잘못으로 몸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순치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시신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따라 죽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황제는 죽은 동학비를 효헌황후로 추서했습니다.
살아있는 황후가 있는데도 죽은 후궁을 황후로 올린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쳐버린 황제에게 예법이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폐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측궁의 창가에 앉아 온통 하얀색 상복으로 뒤덮인 궁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그토록 차갑게 내쳤던 그 냉혹한 황제가 한 여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기묘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남자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황제가 동학비의 장례를 국장 수준으로 치르며 막대한 재물을 쏟아붓고 동학비를 모시던 시녀와 내관들까지 순장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폐후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저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내가 황후로서 저 광기를 감당해야 했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폐위되어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 이 피비린내, 나는 광풍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화복은 서로 의지한다는 옛말처럼 그녀의 불행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방패가 된 셈입니다. 동학비가 죽은 후 자금성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황제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매일 불경을 외우거나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폐후는 간간히 들려오는 황제의 소식을 들으며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를 쫓아낼 때의 그 섯을 펄었던 기세, 그 오만했던 젊은 황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잃고 병든 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폐후는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금그릇이 다 무엇이고 황후의 자리가 다 무엇인가. 천하를 가진 황제조차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녀의 질투도 원망도 분노도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허무한 티끌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밥상 앞에서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의 몽골 신들에게 혹은 부처님에게 차라리 저 사람을 데려가소서, 저 고통을 끝내주소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동학비가 죽은 지 불과 4개월 후인 1661년 1월,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치제가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천연두였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황제는 병마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황제의 침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도 폐후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병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끝이 왔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남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남자, 그러나 한때는 자신의 하늘이었던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쾌함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씁쓸한 회한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와 얽혀버린 자신의 기구한 청춘에 대한 애도였을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말자. 너는 너의 사랑을 찾아가고 나는 나의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1661년 2월 5일, 순치제는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유죄는 놀랍게도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부덕하여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동학비를 지나치게 총애하여. 하지만 그 긴 반성문 어디에도 자신이 쫓아낸 첫 번째 황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그에게 지워버린 얼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죽자 그의 세 번째 아들인 8살의 현엽이 황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강희제입니다. 자금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새로운 황제를 보필할 4명의 보정대신들이 권력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와 축제의 소음은 자금성 구석진 곳, 정비가 머무는 측궁의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비에게 강희제의 등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강희제는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순치제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녀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강희제의 생모는 동학비도 황후도 아닌 또 다른 후궁이었습니다. 어린 황제 강희제에게 폐후 보르지기트 씨는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족보상으로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이니 어머니뻘이 되지만 폐위되어 후궁으로 강등되었기에 황태후로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에게도 그녀는 처리하기 곤란한 짐이었습니다. 주기자니 명분이 없고 대우해 주자니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결국 모두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새로운 조정은 그녀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활비가 줄어들든 그녀가 아프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정비의 시간만은 1653년 폐위되던 그날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을 봅니다. 그녀를 쫓아낸 남편 순치제는 24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학비는 21살에 요절했습니다. 하지만 황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폐후, 정비는 살아남았습니다. 건강한 육체, 몽골 초원의 강인한 생명력을 물려받은 그녀는 병치레도 없이 질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왜 나만 홀로 남아 이 차가운 벽을 마주해야 하는가? 승리한 줄 알았던 그들도 결국 빈손으로 갔고 패배한 나도 빈손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토록 미워하고 싸웠던가? 그녀의 생존은 승리가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야 할 자식도 없고 기대할 미래도 없는 삶. 그저 숨이 붙어 있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동학비의 무덤 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황제의 곁에 묻힌 동학비가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짧게 살다 간 그녀가 불쌍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화려하게 불타오르다 재가 되어버린 그들과 달리 정비는 젖은 장작처럼 연기만 내뿜으며 서서히 아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의 고모이자 당시 황실의 최고 어른인 태황태후입니다. 효장태후는 강희제를 도와 청나라를 반석 위에 올린 걸출한 여걸입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냉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자신의 친족하인 정비를 챙기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효장태후가 정비를 특별히 돌봐주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효장태후의 냉혹한 정치 철학을 보여줍니다. 태후에게 있어서 가문은 중요했지만
실패한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위된 조카를 감싸고 도는 것은 어린 황제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선왕의 결정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은 궁궐 안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정비가 고모에게 눈물로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모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태왕태후는 단호했을 것입니다. 너는 대청의 황실에 들어왔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이곳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견뎌라. 정비는 고모를 원망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했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황궁이라는 곳이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폐후가 감당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강희 연가는 청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문화는 꽃피웠으며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이 화려한 시대의 그늘에 있던 정비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사망 날짜조차 기록에 없습니다. 일부 야사에서는 그녀가 다시 몽골로 돌아갔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몰래 사람을 보내 그녀를 빼돌려 초원으로 데려갔다더라. 그녀는 뱃속의 순치제의 아이를 임신한 채 궁을 탈출했다더라. 하지만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격한 청나라 궁중 법도상 폐위된 비빈이 살아서 궁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낡고 추운 측궁에서 늙은 시녀 한두 명의 수발을 받으며 조용히 늙어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집착했던 금그릇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손때 묻은 불경책이나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몽골식 부적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거울도 잘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여인이 한때 천하를 호령할 뻔했던 몽골의 공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을 테니까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그녀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새로 입궁한 어린 궁녀들은 저 구석방에 사는 할머니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저기 사는 분은 누구세요? 쉿, 몰라. 아주 옛날에 높으신 분이었다는데 미쳤다는 소문도 있고. 그녀는 그렇게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그녀는 잊혀졌지만 그녀가 남긴 나비 효과는 청나라 황실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폐위 사건 이후 청나라 황실은 황후를 간택할 때 가문보다는 덕행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순치제가 덕이 없다는 이유로 황후를 폐위한 선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후의 황제들은 외척 세력이 너무 강하거나 성격이 드센 여인을 황후로 맞이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과의 통혼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황후를 무조건 몽골에서 데려왔지만 강희제 이후부터는 만주족 내부에서 황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몽골적이었던 정비의 실패가 청나라 황실의 만주화를 가속화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실패는 역사의 물줄기를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았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강희제의 치세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자금성에는 또다시 눈이 내립니다. 궁궐 밖 세상은 태평성대라 칭송받으며 활기가 넘쳤지만 정비가 머무는 측궁의 시간은 늪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30대를 넘어 40대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나이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때 몽골 초원을 호령하던 생기 넘치던 소녀가 좁은 방 안에서 어떻게 시들어갔는지를. 그녀의 일상은 지독하게 단조로웠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빛바랜 벽지를 바라보고 맛없는 식사를 하고 창밖으로 네모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늙은 내관이 생필품을 던져주듯 놓고 가는 것이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이었습니다. 마마, 겨울 오십니다. 그녀는 점차 말수를 잃어갔을 것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코르친의 바람 냄새가 그립습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정신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측궁에 미친 여자가 산다는 괴담이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미친 여자가 한때 천하의 국모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기였으니까요. 정비의 최후에 대해서는 정사인조차 침묵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아무리 폐위된 황후라 해도 황실의 일원이었고 몽골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보통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병으로 죽었다라는 한 줄의 기록이라도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한 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나라 황실이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황실의 수치이자 순치제의 오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강이 연간 어느 시점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국상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황후의 예는커녕 일반 후궁의 유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봉황관 대신 허름한 수의를 입고 황금관이 아닌 얇은 나무관에 뉘어졌을 그녀. 그녀의 장례식에는 곡을 해줄 자식도 눈물 흘려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몇 명의 내관들이 서둘러 시신을 수습하여 궁 밖으로 내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처리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말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너무나 비정하기에 민간에서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운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폐후가 몽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야사인 의 일부 기록이나 당시 몽골 측의 구전 설화에 따르면 그녀가 폐위된 후 아버지 오극선이 격분하여 딸을 데리고 몽골로 돌아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내 딸이 황후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감옥 같은 곳에 가둬둘 수는 없다. 아버지가 황실에 항의하여 딸을 코르친 초원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고향에서 다시 말을 타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그런 해피엔딩을 사람들은 꿈꾸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고향에 돌아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청나라 황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여자는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특히 폐위된 황후가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한다는 것은 황실의 체면을 짓밟는 일이기에 강희제가나 효장태후가 허락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이 전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로의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차가운 자금성 바닥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녀에게 이야기 속에서나마 고향의 따뜻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대중들의 연민이 만들어낸 슬픈 거짓말일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냉정하게 추론해 본다면
그녀의 마지막은 불교식으로 화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만주족과 몽골족은 화장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순치제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황릉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순치제의 무덤인 효릉에는 그가 사랑했던 동학비와 두 번째 황후였던 효해 장황후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내였던 폐후의 자리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녀의 죄는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자금성 뒤편의 경산 어딘가일까요? 아니면 이름 없는 내관들의 무덤가일까요? 죽어서도 남편 곁에 눕지 못하고 조상들이 있는 몽골의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영혼. 그녀는 살아서도 이방인이었고 죽어서도 갈 곳 없는 무덤 없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측궁의 방을 정리하던 궁녀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금그릇도 화려한 장신구도 이미 다 빼앗기거나 팔아버린 뒤였을 테니까요. 어쩌면 바닥 틈새에 끼어있는 낡은 빛 하나, 혹은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하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 혹은 몽. 그녀의 삶은 마치 한바탕 꿈과 같았습니다. 몽골 초원의 공주로 태어나 천하의 국모가 되었으나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잊혀진 여인. 그녀의 인생 그래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질투의 화신이나 사치스러운 황후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기계 부품 속에 끼어 부서져 버린 가련한 희생양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웠지만 우리는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0년이 지난 지금 이 비극적인 여인의 삶이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랐지만 그 눈물 자국은 여전히 역사라는 거울에 얼룩으로 남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순치제와 청나라 조정은 그녀를 폐위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투기, 사치, 무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각에서 그녀는 정말로 악녀였을까요? 첫째, 질투에 대하여. 갓 결혼한 10대 후반의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들만 찾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죽을 죄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웃음을 파는 정치적인 기계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어쩌면 나를 아내로서 존중해 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사치에 대하여. 그녀는 몽골 최고 귀족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금그릇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그녀에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생활 방식이자 자존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치제는 자신이 검소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아내의 습관을 공격했지만 사실 순치제 자신도 훗날 사랑하는 동학비를 위해서는 국고를 탕진할 만큼 막대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사치는 핑계였을 뿐 진짜 이유는 사랑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섬세하고 우울하며 한족 문화를 동경했던 남편, 솔직하고 당당하며 몽골의 야성을 간직했던 아내. 두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몽골 귀족 남성과 결혼했다면 그녀는 평생 사랑받으며 호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죄는 단 하나, 황후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죄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슬픈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존심을 굽히고 금그릇을 버리고 황제에게 납작 엎드려 비위를 맞췄다면 아마 폐위는 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가면을 쓴 채 평생을 연기하며 사는 삶. 보르지기트의 당당한 영혼을 가진 그녀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폐위되어 잊히는 길을 택한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녀를 자금성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드넓은 코르친 초원에서 마을을 달리며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살았다면 그녀는 역사의 이름은 남기지 못했을지언정 한 인간으로서는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청세조 폐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당신이 쥐고 있는 그 화려한 타이틀이 당신의 행복보다 소중합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말입니다. 자금성의 높은 담벼락 위로 오늘도 무심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300년 전 몽골 초원에서 불어와 어린 보르지기트 소녀의 뺨을 스쳤던 그 바람과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이름도 무덤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차가운 역사책 속의 폐후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한 여인으로 되살아납니다.